축하드립니다.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여러분은 이미 2억 2천만 원짜리 자산가입니다. 네, 지금 이 말을 듣고 뭔 소리야 하셨죠?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통장엔 월급날 찍히는 숫자가 전부고 카드값 나가면 다시 텅 비어버리는 현실인데 대한민국 39세 이하 가구 평균 순자산이 2억 2천만 원이라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제 주변엔 그 2억짜리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여러분 주변엔 있으세요? 오늘은 이 숫자 뒤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2030은 통계상 분명히 존재하는 2억을 손에 쥘 수 없는지, 이게 단순히 씀씀이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불리한 게임판에 앉힌 건지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묻는 사람과 그렇다면 뭘 해야지? 라고 묻는 사람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시작합니다. 2026년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입니다.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순자산 2억 2천만 원. 이 숫자가 발표되던 날 온라인 커뮤니티가 뒤집어졌습니다. 내 주변엔 아무도 없는데? 나는 마이너스인데 평균이 2억? 이 나라가 나를 모르는 건지 내가 이 나라를 모르는 건지. 그도 그럴게. 2023년 기준 20대 중위임금은 월 230만 원 수준입니다. 세금 떼고 월세 내고 밥값 쓰고 나면 한 달에 50만 원 모으기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2억 2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진실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평균이라는 숫자는 누군가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전체를 끌어올립니다. 10명이 있는데 9명이 100만 원, 1명이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평균은 1억 900만 원이 됩니다. 그 10명 중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2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최근 수도권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가구의 자산 가격이 급등했고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계층의 자산이 통계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로 내 힘으로 자산을 형성한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숫자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 하지만 조금만 파고들면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는 게 보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구조를 정몽준 효과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유명한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정몽준이 한 동네에 이사 오면 그 동네 주민 평균 자산이 수천억이 된다. 물론 농담이지만 이게 통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극단적인 상위값 하나가 평균 전체를 왜곡하는 거죠. 우리가 봐야 할 건 평균이 아니라 중위값입니다. 중위값이란 모든 사람을 자산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의 수치입니다. 상위도 하위도 아닌 진짜 보통 사람. 2026년 통계를 다시 꺼내볼까요? 39세 이하 가구의 중위 순자산은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실제로 자산 상위 10%의 평균 자산은 하위 50%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이들의 숫자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위 10%는 어떻게 그 자산을 만들었을까요? 세 가지 루트입니다. 첫째, 부모로부터의 증여 상속. 둘째,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 셋째, 2020년 부동산 급등기에 이미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평균만큼 못 모았냐는 자책은 애초에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 평균을 만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른 출발선에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면 그냥 한탄 영상이 되겠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실제로 2030 세대의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 연령대를 통틀어 유일하게요. 모든 연령대 중에서 순자산이 감소한 계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39세 이하. 전 연령대가 자산을 늘리는 동안 2030만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소비를 많이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빚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가 퍼지면서 많은 2032 영끌, 즉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부동산 매수자 중 30대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그런데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폭등했습니다. 월 50만 원짜리 이자가 80만 원이 되고 어떤 경우엔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으로 월급의 30에서 40%가 증발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자산 가치 하락입니다. 영끌로 산 집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인 경우가 많은데 이 지역 집값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자산 가치는 줄어든 거죠. 순자산 이꼬르 자산, 부채인데 자산은 줄고 부채는 그대로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30 중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집 한 채 사보겠다고 도전한 게 오히려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셈이 된 거예요. 이게 단순한 개인의 잘못된 선택일까요? 그렇게 단정 짓기엔 그 시절의 분위기와 구조적 압박이 너무 거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잔인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생활 초기 3년이 평생 소득을 결정한다.
첫 직장의 연봉이 이직 시 기준점이 됩니다. 첫 직장에서 쌓은 경력과 네트워크가 두 번째 기회를 만듭니다. 첫 3년에 어떤 회사, 어떤 직무를 경험했느냐가 이후 10년의 커리어 궤적을 그립니다. 그렇다면 그 첫 3년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슬프게도 상당 부분 부모의 경제력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을 보면 강남 서초 송파 3구의 학생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이 지역의 공통점은 사교육비입니다. 월 100만 원, 어떤 가정은 200만 원 이상을 사교육했습니다.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 수학과 외, 논술학원, 입시 컨설팅까지.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는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좋은 대학, 좋은 첫 직장, 높은 초봉, 빠른 자산 형성이라는 사이클은 처음부터 부모의 지원 여부가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능력주의의 탈을 쓴 세습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작선이 다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사실이 구조적 문제를 지우진 않습니다. 이 불평등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의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뒤처졌는지 알아야 어디서 따라붙을 수 있는지도 보이니까요. 삼각김밥 먹으면서 인스타 한 장은 올린다. 어른들이 MZ세대를 비판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돈도 없으면서 명품을 사고 카페를 가고 여행을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각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 현재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래의 보상보다 현재의 보상을 훨씬 크게 느끼는 심리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편향은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강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아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고 연금은 내 세대에 올지 모르겠고 취업시장은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20년 후의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 소비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지금 손에 잡히는 행복의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요. 게다가 SNS는 단순한 과시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자신이 속한 집단과의 연결감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도 미래에서도 소속감을 찾기 어려운 세대에게 SNS와 소비는 현재의 나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과소비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소비가 미래를 설계할 여력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만들어야 할까요? 부모님 세대의 재테크 비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적금만 내도 10%. 1980에서 90년대에 시중은행 적금 금리가 10%를 넘었습니다. 1,000만 원을 넣으면 1년에 100만 원이 그냥 생겼죠. 10년이면 복리로 거의 2,600만 원이 됩니다. 투자를 몰라도 주식을 몰라도 그냥 성실하게 저축만 내도 자산이 불어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기준금리는 제로에 가깝고 적금 이자는 세후 3% 안팎입니다. 1,000만 원을 넣으면 1년에 30만 원. 커피값도 안 나옵니다. 이 시대에 저축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전략은 사실상 자산 감소 전략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금리를 뛰어넘는 순간 돈의 실질 가치는 오히려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대의 게임 법칙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시드머니의 크기. 고성장 시대엔 수익률이 돈을 만들었지만 저성장 시대엔 원금의 크기가 돈을 만듭니다. 100만 원의 10%와 1억의 5%는 같은 수익률처럼 보이지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0만 원 대 500만 원으로 50배 차이가 납니다. 즉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투자에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시드머니를 모은 다음에 공부하면 된다고요. 돈이 없어서 재테크 공부 안 해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지 아세요? 돈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식을 살까, ETF를 살까, 부동산을 볼까, 예금에 넣을까. 그 선택을 그 순간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에 앞서고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결정은 실패합니다. 주식 처음 산다고 삼성전자부터 사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10배 종목이라고 소개한 이름도 모르는 코스닥 종목을 사는 거죠. 반면 미리 공부한 사람은 다릅니다. 시드머니가 생기는 순간 이미 시뮬레이션이 돼 있는 사람은 망설임 없이 실행합니다. 나는 인덱스 ETF의 50%, 개별주의 30%, 현금성 자산 20%로 나눈다는 원칙이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거죠. 이걸 사전적 공부라고 합니다. 돈이 없을 때 하는 공부가 돈이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째, 가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어떤 자산에 얼마를 넣을지 설계해 보는 겁니다. 둘째, 경제 뉴스를 최소 주 3회 읽으세요. 주식 종목이 아니라 거시경제 흐름을 읽는 눈을 키우는 겁니다. 셋째, 세금을 공부하세요. ISA, IRP,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를 미리 알아두면 실제로 투자를 시작했을 때 수익이 달라집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해서 돈이 없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 나입니다. 주식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 평판, 네트워크는 내가 관리하는 한 절대 손실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아끼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커피를 줄이고 구독을 끊고 배달을 참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라면 우리는 평생 절약하는 사람으로만 살게 됩니다. 지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소비성 지출과 투자성 지출. 줄여야 할 건 소비성 지출이고 오히려 늘려야 할 건 투자성 지출입니다. 자신을 알리는 데 드는 비용은 투자입니다. 업계 세미나 참석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전문가와 밥 한 끼 먹는 네트워킹 비용. 이것들이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2030 세대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읽는 감각, 디지털 환경에서의 순발력, 그리고 아직 굳어지지 않은 유연함. 이것들을 자산화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하나, 인스타 계정 하나, 링크드인 하나. 자신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기록은 결국 기회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SNS 하나로 부업 수입을 만들고 그 수입이 투자 시드머니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는 우리를 2억짜리 자산가로 분류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나라는 자산을 키우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